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이제 살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VAT라고 하죠. 부가가치세를 이제 갖고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일스 텍스라고 이제 매상세를 가져가죠. 그런데 주별로 매상세가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매사추세츠주는 굉장히 매상세가 높은 편이었고 바로 옆에 뉴햄프셔주를 가면은 매상세가 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빵세율을 가져가는 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햄프셔나 아니면은 오리곤주나 아니면은 델라웨어주 이런 것들. 이 주의 이름이 익숙하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배송대행을 많이 시키신 분들일 겁니다. 왜 나는 아마존에서 배송대행을 시키면은 왜 항상 델라웨어에서 물건이 올까? 왜 내가 배송대행 시켰는데 항상 오리곤에서 물건이 날아올까? 왜 거기는 내 물건을 계속 들고 있는 거지? 빵세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엔 주가 걷어야 될 세금을 빵세율로 만들어버려 해가지고 그 지역은 원래 뉴햄프셔는 스키 타러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빵세율이 적용되면서부터 매사추세츠에 있는 사람들이 주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주말에 왕창 쇼핑해서 옵니다. 먹을거리를 가서 스키도 타고 왕창 먹을거리를 사들고 와가지고 트렁크 가득 싣고 와가지고 한 주를 거기 삽니다. 그러니까 소비와 이런 뭐 생산이 좀 분화되면서 어느 정도는 지방과의 균형 같은 것도 맞춰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소비자는 그래 투자자는 다 합리적 주체이기 때문에 결국 세금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다른 요건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하는 공공 섹터에서 있어 임금 처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정부가 사실 추진하는 수많은 일 중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들이 있을 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장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또 지방 이전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사실 뽑을 때부터 차라리 지방이었으면 모르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아니면은 수도권에 잘 근무하고 있다가 어떤 정치인의 한마디 때문에 지방으로 갑자기 옮겨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은 그거는 대재앙입니다. 그거는. 예. 우리가 예전에 뭐 1900년대 초반에 보면은 강제 이주의 역사 이런 걸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뭐 사실 내가 살던 곳, 내 자식이 살던 곳을 버리고 몇백 킬로 떨어진 곳을 가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대한민국 내라 하더라도 그거는 강제 이주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라는 것이 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잘 실현되고 있느냐 그랬을 때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지방으로 어떤 이런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럼 자연스럽게 지방의 어떤 도심이 활성화되고 지방에 다시 또 상권이 살아나고 이런 걸 기대했지만은 대부분의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된 곳들을 가보면은 그냥 시가지가 양분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순천에 잠깐 4달 정도 살다 왔는데요. 보통 아주 비슷한 발달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제 가면은 당연히 건설사 이해 때문에 논밭을 헐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그럼 거기에 신시가지가 생기고 그 신시가지를 제외한 구도심은 황폐화되고 지금 김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천에 혁신도시가 생기고 거기에 공공기관이 들어오는데 그 앞에 가면은 신시가지 형성돼 있고 보통 KTX 역 앞에 형성돼 있고 예전에 김천 구도심을 가보면은 오히려 갈수록 상권이 황폐화돼 가고 있고 그냥 김천 1과 김천 2를 만든 거 아닙니까? 김천과 신김천을 만든 거 아닙니까? 진주 가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주에 과거 버스터미널 있던 자리는 지금 황폐화가 되어 가고 2차선 도로는 아직까지 그대로이고 그런데 진주역 앞에 이전된 진주역 앞에 가보면은 신시가지가 형성돼 있고 진주 1과 진주 2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제 사실상 20년 정도 이 정책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한계성이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결국에는 신입 직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년 정도 지나면은 오히려 지방에 특정한 카르텔이 형성되는 경우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특정한 인맥과 한맥을 통해 가지고 카르텔이 형성되어 가지고 공공기관, 공기업에 부여된 원래 직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도 생기고 사내에서의 갈등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누군가의 정치인들이 시도했던 것들 중에서 그 기관 자체에 기능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저해 요소가 생기면은 다시 되짚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합리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요. 꼭 이거를 지역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잡아가지고 저한테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방은 죽으라는 말이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죠. 결국 지방은 지방에 특화된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비록 저랑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갈등을 빚는 분이긴 하지만은 재작년에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님이 이제 분산에너지법이라는 걸 주도해가지고 지방과 수도권 아니면은 다른 지역 간에 이제 발전소가 가까이 있는 곳과 발전소가 가까이 있지 않은 곳 간에 에너지 가격 같은 것을 차등화하는 법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조금 요금이 싸고 수도권은 전기 생산돼서 송전받아 쓰는 곳이니까 조금 비싸게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지방에 사업한 데 있어가지고 비교 우위로 작동해야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사람을 뜯어가지고 옮겨가지고 이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좀 하면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그래서 금융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공공 영역에 있어서 그런 지방의 그런 자리를 잡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오히려 그런 세금이나 아니면은 과감한 규제 해제 같은 것을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당장 부산에 이제 금융을 키우겠다고 그 문현동에 여러 가지 건물도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결국 부산에서 사업해서 얻는 이점이 뭐냐 그런 기관들이 얻는 이점이 뭐냐 있어가지고 누군가 합리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냥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이다 뭐 이런 정도의 정책적 목표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금융에 있어가지고 다 같이 모여 있다든지 이런 뭐 패키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몇 년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규제 같은 거 계속 얘기하지만은 대한민국의 규제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규제한테 몇 번 당해보면은 애초에 자기 검열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황당한 규제에 맞아가지고 투자금 다 날리는 분도 있고 한데 반농담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규제를 생각해보면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상계동에서 정치를 할 때 상계동은 지하철역이 많으니까 선거 기간이 되면 가가지고 아침에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하루 종일 인사하면 허리 다 나가는데 이렇게 인사하면은 반겨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 평소 때 좀 열심히 하라고 평소 때 인사 좀 하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평소 때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인사한다고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딱 되는 건 아니에요. 인사를 하는 행동이 선거운동에 이를 정도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이면은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지 말란 얘기인지 하란 얘기인지가 헷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규제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정치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의 그런 규제에 신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거 사무실 가보게 되면은 음식을 내놓으면요 김밥은 다과입니다. 그래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드 김밥은 밥입니다. 그래서 제공하면은 식사 제공으로 걸립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건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한 규제 속에서 허덕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과방위원이 돼가지고도 제가 과방위에서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걸 살펴보니까 정말 한번 만들면 없앨 수가 없는 그런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분유업체는 TV 광고가 금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모유 수유를 촉진하기 위해 가지고 한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규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업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지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헐어내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 사회 전반에 자유와 창의 그리고 규제 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공공섹터에도 그게 제일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싱가포르식 그런 어떤 임금 체계나 이런 것들도 얘기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나름 경제 수업을 들을 때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죠. 그러니까 기업 재무에 대한 부분 얘기 듣고 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미국 기업에서 회사에 대한 어떤 애사심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꾸준히 성장하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CEO 컴펜세이션 레이시오, 그러니까 평균 임금에 비해 가지고 고위직으로 갔을 때 얼마나 그런 어떤 임금의 상승이 이루어지느냐를 다루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때 수치를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최근에 놀라가지고 최근에 한번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그걸 수치를 찾아봤는데요. S&P 500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수치를 살펴보니까 작년 통계 기준으로 268배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평균 임금에 비해 가지고 나중에 최고위직에 올라갔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 한 268배 정도의 기대치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S&P 500이면요. 하지만 미국의 일반적인 기업들이 보통 한 30배에서 40배 정도의 CEO 컴펜세이션 레이시오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민간 영역에서는 서서히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대한민국 대기업의 CEO 컴펜세이션을 지금 통계를 찾아보면은 실제 한 2~30억씩 받는 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통계 잡히고 있죠. 그런데 공공 영역은 현저히 이게 CEO 컴펜세이션 레이시오가 안 올라갑니다.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애초에 공공 영역에서는 내가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이 내 회사의 최고위직까지 올라갈 거라는 기대심 자체가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왜냐? 이게 전리품처럼 사용돼가지고 낙하산이 내려오는 자리로 완전히 인식돼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그런 어떤 인식에서 공공 부분은 당연히 그런 어떤 공복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보상을 받고 일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자꾸 넓어지기 때문인데요. 저는 한편 완벽하게 발상을 전환해가지고 이 임금 체계가 조금 더 노동자 중심으로 변화했을 때 아까 말했던 회사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아니면 한편으로 내가 여기서 자기 개발의 가능성을 보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 훨씬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랬을 때 경영 성과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이뤄낼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싱가포르식 보수 체계라는 거는 어떤 보수위원회에서 뭐 몇 퍼센트 인상하겠다 이 정도의 일률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 장관급으로 임명되게 되면은 임금 노동자 상위 1000명의 중위소득 정도를 적용받아가지고 그게 사실 공공영역에서의 임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의 성장이 따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어느 정도 완전히 뭐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뭐 중위소득으로 가는 그런 1000명의 중위소득 이런 체계는 아니겠지만은 대한민국의 현재 국격에 맞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치에 맞는 그런 성과 체계, 보상 체계가 이제 논의되어야 되는 것이다. 지금은 그것의 가장 최소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위원장님들이나 아니면 공공영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은 결국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은 그런 지점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는 이 체계를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정말 기재부나 아니면은 일부 권한을 가진 슈퍼 갑이 결정하는 체계가 아니라 결국에는 각 기관이나 각 기업들의 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하나씩 합의해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거기서 좀 더 용감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설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 같으면은 우리가 공공 영역의 안정성과 민간 영역에서의 조금 더의 기대소득을 어떤 트레이드오프라고 얘기하면서 합리화할 수 있었겠지만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몇 배씩 벌어진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인상률이라는 건 몇 배씩 벌어지는 상황이라 든다면은 단순히 그런 명예나 공명심만으로 버티라고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변화를 지향하면서 좀 정치에서 자유 그리고 또 어쩌면 경쟁 이런 가치를 살려나가는 것이 저와 개혁신당의 목표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토론 과정에서도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말씀 주시면은 정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에 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